미조의 시대, 이서수 단편소설. 나에게 그 회사를 추천해준 사람은 수영 언니였다. 언니는 구로공단역이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바뀌기 전부터 구로에 살았고 직장도 그곳에서만 구했다. 대학 시절 매일 산책하던 천변을 지금까지도 매일 걸었다. 언니의 꿈은 웹툰 작가였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림을 그리는 어시스턴트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다소 수위가 높은 성인 웹툰을 그려야 했다. 언니는 그 일을 시작한 지 반년 만에 탈모약을 먹기 시작했다. 내가 격리직으로 지원한 회사 역시 웹툰과 웹소설을 제작하는 회사였다.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고 언니 말로는 동종 업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라고도 했다. 역에서 회사로 걸어가는 길에 테크노타워, 포스트밸리 등의 이름이 붙은 거대한 건물들이 잇따라 보였다. 그리 삭막한 풍경은 아니어서 짧게 안도했다. 관리팀 차장은 40대 후반의 남자였다. 그는 내 이력서를 들여다보며 고심하더니 이직과 퇴사가 잦은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보라고 했다. 그것부터 묻는 것을 보니 이번에도 떨어질 게 분명하다고 직감했다. 첫 번째 직장에 다닐 때 엄마가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간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장은 곧바로 다른 가족은 없는지 물었다. 없다고 답하려다가 흠칫 놀랐다. 실은 없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이력서에도 적혀있듯 충조는 분명히 존재하는 인물이었다. 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긴 하지만 오빠가 있는데 멀리 살아요. 차장은 그러면 간병인을 쓰지 그랬느냐고 집요하게 물었다. 첫 질문부터 파고드는 것을 보니 여간 깐깐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았고 벌써부터 그와 함께 일하기가 싫어졌다. 차장은 두 번째 직장에선 왜 이런 거냐고 물었다. 6개월 근무하고 경영 악화로 퇴사를 권고받았는데 그 뒤에 아르바이트생으로 다시 일해줄 수 있겠느냐는 부탁을 받아서 반년 동안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습니다. 잘라놓고 알바로 썼다고요? 차장은 나를 멍청한 여자애로 보는 듯한 눈길을 던지더니 세 번째 직장에선 왜 이런 거냐고 물었다. 통근 시간만 4시간 가까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퇴사했습니다. 차장은 이렇게 먼 회사를 생각 없이 들어간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했다. 합격한 곳이 그곳밖에 없어서였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러자 차장은 네 번째 직장에선 또 왜 이런 거냐고 물었다. 이력서에 쓰여있는 그대로였다. 더 설명할 것도 없었다. 경영 악화로 퇴사를 권고받았습니다. 대답을 마치고 곧바로 짤막한 손톱만 내려다 보았다. 그러고 있는 동안 내가 누군지 이곳은 어디인지 순간적으로 현재를 상실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압박 면접인 걸까? 그건 시대의 유물로 사라졌다고 들었는데 눈앞에 저 남자는 그런 소식을 혼자서만 듣지 못한 것 같았다. 3달 만에 그랬다고요? 마지막 직장도 경영 악화로 퇴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그렇다고 답했다. 회사가 망한 것이 내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요즘엔 그런 회사가 많다고 덧붙이려다가 말았다. 차장은 심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희망 연봉을 물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먼저 말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같은 업무를 오랫동안 해줄 사람인데 알고 오셨죠? 물론 알고 왔다. 나는 잘 알고 왔노라고 답했다. 이젠 놀라지도 않는다. 업무의 난도가 높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업무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돈을 줄 수 없다. 연차가 쌓이면 승진은 가능하지만 그걸 바라면 위험해지게 될 것이다. 너를 자르고 신입을 뽑아도 급여 정산 정도는 충분히 맡길 수 있다. 너는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 거의 모든 회사에서 들어온 말이었다. 차장은 다시 압박 면접으로 돌아가 더 좋은 프로그램은 당연히 쓸 줄 알죠? 라고 물었다. 프로그램은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으나 예상하지 못한 자신감 하락이 찾아왔다. 나는 떳떳하지 못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다녔던 회사들은 세무사 사무소에 자료를 넘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차장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여긴 왜 왔느냐고 묻고 있었고 나의 얼굴은 나를 왜 불렀느냐고 묻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채 헤어졌다.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는 강렬하고도 반가운 예감이 들었다. 텅 빈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의 전화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석양처럼 슬픈 기운을 몰고 왔다. 미조야, 조금 전에 집주인이 찾아왔어. 나는 알겠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엘리베이터 벽면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니 유적지에 도단한 누런 잡초 같은 안색이었다. 이런 몰골로 잘도 면접을 봤다. 아니면 면접을 봐서 이런 몰골이 되었나. 어쨌든 지금은 집 문제가 우선이므로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작년부터 골목에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각오는 했다. 재건축이 시작되면 주인에게서 무슨 말이 있을 거라고 미리 귀뜸을 해두었는데도 엄마는 몹시 당황한 목소리였다. 이곳을 떠나면 반지하로 가야 한다는 걸 엄마도 알고 있는 것이다. 5천만 원으로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겠다고? 수영 언니는 내 잔에 소주를 따라주다가 놀란 어조로 물었다. 오늘도 성인 웹툰을 그리다가 온 언니는 지난번 보았을 때보다 낯빛이 더욱 어두웠다. 새로 시작한 작업이 이전에 맡았던 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걸 그리며 언니는 매일 힘들어했다. 사장은 대박이 확실한 작품이라고 어씨들을 독려했지만 거의 모든 어씨가 여성이었기에 분위기는 언제나 좋지 않았다. 다들 힘들어했다. 작업을 하다가 엎드려 우는 동료도 있었고 우울증 약을 먹는 동료도 있었다. 받아들여. 어딜 가든 마찬가지야. 어머니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언니는 언니다운 해결책을 내놓았고 나는 대답 없이 고개만 저었다. 그게 가능하면 고민도 안 했겠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언니도 알았다. 충조의 잘못도 있었고 엄마의 잘못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가 잘해야 되는 문제로 귀결되었던 지난날을 언니도 다 알았다. 언니는 좋겠다. 언니 엄마는 어딜 가든 혼자서도 잘 사시잖아. 언니는 손을 내저었다. 우리 엄마는 너희 엄마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 혼자 사는 노인한텐 집주인들이 집을 잘 안 주려고 해. 왜? 언니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고독사 할까봐. 나는 언니가 있는데 왜 고독사를 하겠느냐고 묻지 못했다. 언니 역시 어묵 국물을 휘저으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우리의 엄마들이 고독사할 가능성을 점쳐보고 있었다. 편의점 맥주와 스낵 봉지를 부려놓고 우리의 낙이
4개의 맥주를 기막히게 잘 조합해 골라오는 것뿐일지라도 함께 있는 자리에선 자주 웃었다. 마주보고 웃다 보면 더 많이 웃게 되었다. 어묵탕은 점점 식어갔고 부탄가스도 다 소진되었는지 불을 붙여도 다시 붙지 않았다. 우리는 탕이 차가워질 때까지 말없이 앉아만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입속에 굴러다니던 말을 결국 꺼내놓았다. 언니는 그런 일을 왜 계속해? 이조야, 너도 오늘 면접 본 회사에 들어가면 알게 될 텐데 성인 웹툰은 오너의 최후의 방패 같은 거야. 매출 100억 정도 올리는 건 쉽거든. 그러므로 어느 회사를 가든지 간에 어씨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어딜 가나 똑같다는 거야. 다 마찬가지야. 또 저 말버릇 다 마찬가지라는 말. 그러니 마음의 준비나 단단히 해야 한다는 말. 언니는 그 말을 하면 자기가 되게 어른스러워 보이는 줄 아는 모양인데 사춘기 소녀처럼 보일 때가 더 많았다. 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힘들었다. 오너의 최후의 방패라기보다 언니의 최후의 방패 같았다. 난 그런 회사 다니기 싫은데. 넌 장부 정리만 하면 되는데 무슨 상관이니? 나는 언니를 그만 보내고 싶었다. 그리고 구로엔 2번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했다. 어차피 면접 본 회사에서 연락 올 가능성은 없었고 원래 다니던 회사들이 좀 영세하고 사양 산업인 제조업이 많긴 해도 그런 회사가 더 나을 것 같았다. 언니는 내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 취했니? 우리 회사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높은데 이런 회사는 앞으로 10년은 탄탄하지. IT 회사잖아. 나는 그게 왜 IT 회사냐고 물으려다가 말았다. 언니를 2번 다시 안 볼 것도 아니고 엄마와 집 얘기도 해야 했다. 아직도 하루가 끝나지 않았고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몰랐다. 언니는 내 표정을 살피더니 어깨를 어루만졌다. 잘 들어가. 집도 잘 구해보고. 만일 서울에서 구할 수 없으면 부천이나 인천에도 가봐. 이부망천이라는 말도 있잖아. 집 못 구하고 죽기 전에 어딜 건너가라는 뜻인가? 청약 통장은 있니? 없어. 우리는 그런 것도 안 하고 여태 뭐 했을까? 언니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뒤늦게 술기운이 올랐는지 자꾸만 웃더니 손을 흔들며 다급히 돌아섰다. 엄마는 침대 끝에 걸터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걸 언제 주었더라? 수영 언니가 쓰던 것을 받아서 준 거였다. 화면이 크다는 것을 제외하면 배터리 상태도 그렇고 쓸만한 물건이 아니었는데도 엄마는 그 노트북을 사랑했다. 거의 유일한 친구였다. 포털 사이트에서 온갖 가십거리를 읽고 기억해 두었다가 귀가한 나를 따라다니며 말해주는 낙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노트북으로 시를 쓰고 있다는 거였다. 중증 우울증 판정을 받았을 때 엄마에게 노트북을 가져다 주며 뭐든 써보라고 했다.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다독이는 습관이 있었기에 엄마도 그렇게 해보길 바라서였다. 그러나 엄마는 긴 글은 쓰기 싫어했고 단상 같은 것을 기록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엔 시를 썼다. 그게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라고 엄마는 말했다. 정말 너밖에 없을 거다. 너는 이게 시로 보이니?
아무리 봐도 싫어 보여. 그때부터 엄마는 거의 매일 한 편씩 시를 썼다. 주인이 빨리 나가라는데 우리 이제 어쩌니. 그렇게 말하는 엄마의 얼굴은 다행히도 그리 어두워 보이지 않았다. 눈길이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는 걸 보니 오늘 쓴 시를 읽어주고 싶은 눈치였다. 나는 재킷을 벗어 옷장 안에 걸면서 물었다. 오늘도 시 썼어? 주인 여자가 왔다 가고 마음이 뒤숭숭해서 동네를 걷는데 시가 막 떠오르는 거야. 이젠 걸을 때도 떠올라. 읽어줘봐. 나는 잘 닫히지 않는 옷장 문을 손바닥으로 꾹꾹 누르며 말했다. 내 방은 작아서 옷장이 들어가지 않았고 엄마 방이 조금 더 커서 옷장이며 책장이 다 들어갔다. 대학 시절 읽은 책들을 한 권도 버리지 못하고 모아놓은 책장도 있었는데 나보다 엄마가 더 아꼈다. 들어볼래? 엄마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자작시를 낭송할 때마다 엄마의 어조는 비극적인 대서사시를 읽는 것처럼 웅장해졌다. 그런 목소리로 엄마는 오늘 저녁에 쓴 시를 읽었다. 부대찌개를 앞에 둔 시무룩한 채코인 종이컵에 꼬인 100마리의 개미, 버려진 4짝의 장롱 중 2짝은 돌아서 있는 것과 열차 안에 나와 갇힌 사람들, 수족관 속 겹겹이 쌓여있는 개와 같다면 집게발로 너를 쿡 찌를까. 거기까지 읽더니 엄마는 말이 없었다. 끝이야? 떡집에서 못 팔고 버린 떡 같은 하루. 나는 엄마를 돌아보았다. 엄마의 눈길은 여전히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떡집에서 못 팔고 버린 떡 같은 하루라. 나는 나의 하루와 엄마의 하루가 얇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겹쳐지는 광경을 떠올렸다. 너는 이게 시 같니? 시 같은데? 그러니? 너는 시를 잘 아는구나. 아니야, 잘 몰라. 아니야, 너는 시를 잘 알아. 엄마는 강조하듯 그렇게 말하더니 노트북을 덮으며 어서 씻으라고 했다. 엄마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끝난 것이다. 세수를 하며 엄마의 시를 떠올렸다. 엄마는 왜 그런 시를 쓰는 걸까? 목격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 뿐인지도 모르지만 엄마가 부대찌개 앞에서 채코인을 봤을 리 없고 그 전에 이 동네에 채코인이 왔을 리도 없다. 왔다고 하더라도 채코인이라는 걸 어떻게 단박에 알아볼 수 있을까?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세상이 된 뒤로 엄마는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마을버스 종점까지였던 엄마의 생활 반경은 이제 집 근처를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종점에 가본 것도 용기를 내서 한 일이었다. 엄마는 바다를 보러 가는 것처럼 들뜬 마음이었다고 했다. 종점이 바다 같았어. 나는 엄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걸 시로 써보라고 대꾸했다. 어쩌면 나는 엄마에 대한 몰 이해의 장벽에 시를 세우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첫째 딸은 나이지만 둘째 딸은 시인 것이고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는 둘째 딸에게 내 역할의 일부를 떠넘기고 있는 건지도. 엄마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이럴 줄 알았으면 딸 하나 더 낳을 걸 그랬다
후회를 시로 해결해 보라고 등 떠미는 건지도 세수를 마치고 나서야 충조를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정신머리 없는 놈. 아빠는 충조를 볼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아빠의 가게에 가서도 일을 돕기는커녕 생생정보통을 넉넉히 보는 충조를 가리키며 아빠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놈 지금 또 정신이 나갔어. 충조는 그런 말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언니에게 잘 들어갔느냐고 톡을 보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읽었음에도 답장이 없는 걸 보니 아직 도림천을 걷고 있는 중인 듯 했다. 자려고 누우니 뒤늦게 답장이 왔다. 언니의 답장을 읽다가 문득 엄마와 언니를 만나게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미조야, 나는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려서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도림천에 버려져 있다. 미조야, 나는 예쁘지도 않고 날씬하지도 않은데 그게 한 번도 걱정된 적은 없는데 지금 담배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게 너무 걱정된다. 잘 자라. 나는 피식 웃다가 모로 누웠다. 언니는 뜬금없는 말을 종종 했고 엄마가 시를 쓰고 있다고 말할 때마다 멋지다, 정말 멋진 분이시다 라고 말해 주었다. 엄마와 언니가 모녀였다면 어땠을까? 아주 재미난 풍경이었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가 흠칫 놀라며 다시 떴다. 충조에게 전화하기로 했지. 그런데 충조에게 전화하는 건 너무나 싫은 일이었다. 그래도 나는 이불을 걷고 일어나 앉았다. 집이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알리자 장남인데 설마 또 정신머리 없이 굴지는 않겠지. 결국 충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고 계속 울렸다. 끊고 다시 걸려다가 말았다. 오늘은 포기다. 어쩌면 충조는 나의 전화에서 일몰처럼 불길하고 슬픈 기운을 느끼는지도 모른다. 우리 가족은 이런 기운으로 서로를 그늘지게 하는 건지도. 그래, 충조야, 전화 받지 마. 받으면 너도 뭔가를 해야 될 테니까. 걱정과 달리 놀랄 정도로 푹 잤다. 낙성대역 인근 전셋집이 눈에 들어왔다. 가격이 얼추 맞았고 위치도 좋았다. 물론 반지하였지만 언니 말대로 5천만 원으론 지상의 집을 구할 수 없었다. 곁에서 함께 부동산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던 엄마는 바닥에 누워버렸다. 이제 빨래를 어떻게 말린다니. 엄마는 빨래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었다. 고작 빨래 문제만 걱정하는 게 이상하게도 안심이 됐다. 빨래방 가서 건조기로 말리면 되니까 걱정 마. 어딜 가든 살아. 다 마찬가지야. 나는 수영 언니나 할 법한 말을 엄마에게 해주었다. 엄마에게 맡겨놓으면 또 집에 와서 버려진 떡 같다는 시나 쓸지도 모르니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했다. 사이트에 올라온 낙성대 집은 꽤 널찍하고 깨끗해 보였다. 사진으로 보니 싱크대며 창호가 새 것처럼 깨끗했다. 반지하여도 밝아 보인다. 새집 같네. 엄마도 연신 그렇게 말했다. 곧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남자는 일단 사무실로 나오셔야 한다고 정중하게 말했다. 지나치게 정중해서 사기를 치려는 게 아닐까 의심스럽기까지 했다. 하긴 사기도 돈이 있는 사람이나 당하는 거지.
부동산 역에서 멀지 않았다. 비좁은 공간에 8명의 남자들이 책상을 마주 붙여놓고 2열 횡대로 앉아 있었다. 이렇게 직원이 많은 부동산은 처음이었다. 엄마도 놀란 눈치였다. 자방석이 푹 꺼진 소파도 없었고 동네 사랑방처럼 차나 한잔하고 가라는 분위기도 아니었다. 누가 사장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죄다 젊었다. 낙성돼지 물건을 보러 왔다고 말하자마자 젊은 남자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옆에 놓인 2개의 맹꽁이 의자를 가리켰다. 엄마는 이런 상황이 신기한 듯 통화 중인 다른 남자들을 대놓고 쳐다보았다. 콜센터라고 해도 믿을 수 있는 풍경이었다. 남자는 모니터에 부동산 사이트를 중복해서 띄우더니 매물을 급하게 보여주었다.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설명이 무척 빨랐다. 젊어서 그런가? 나도 젊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금액이 맞는 곳은 한 군데밖에 찾을 수 없었다. 낙성돼지 오로지 그 매물밖에 없었다. 남자가 말했다. 이거 하나만 보시겠어요? 아니면 금액을 좀 더 올려볼까요? 나는 다른 물건도 더 보겠다고 말했다. 남자는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의 전셋집을 일일이 클릭하더니 볼 것인지 패스할 것인지 빠르게 물었다. 스피드 퀴즈처럼 휙휙 지나가는 사진을 보며 결정 내리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조금만 뜸들여도 남자는 마우스를 톡톡 두드렸다. 사진만 봐선 죄다 멀쩡해 보였다. 뭐가 뭔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집을 본 뒤에야 겨우 4군데를 골랐다. 남자와 함께 밖으로 나오니 엄마는 모퉁이에 서서 2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남자는 SUV를 가리키며 말했다. 걸어서 보긴 힘드실 거예요. 남자는 거칠게 운전했다. 차에 오른 지 3분 만에 첫 번째 원룸에 도착했다. 우리가 마음에 들어 했던 집이었다. 남자를 따라 계단을 내려가는데 센서등이 켜지지 않아 어둡고 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매일 이 복도를 오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남자가 문을 열자마자 벽이 보였다. 사진으로 본 것과 달랐다. 둘러볼 것도 없이 문가에 서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집을 두고 나는 자세히 둘러보는 척 했다. 광각으로 찍은 사진이었구나. 당했다. 곁에 서 있는 엄마가 떠올랐다. 엄마는 그림자처럼 아무런 소리 없이 신발장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엄마도 이 모든 게 꿈 같다고 생각하려나? 아니면 버려진 떡 같다고? 방은 비어 있었고 몇 걸음 가지 않아 벽이었고 창이었는데 창문을 여니 행인들의 발이 눈높이에서 보였다.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다간 그들의 발길에 차일 것 같았다. 신기하게도 내가 걱정했던 건 차이는 내가 아니라 나를 차는 그들이었다. 걷다가 다른 사람의 머리를 차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남자는 내 눈치를 살피다가 물었다. 어떠세요? 어떨 것 같으냐? 나는 입을 열 기분이 아니었지만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관리비가 얼마인지 물었다. 지성 있는 여성처럼 행동하자. 남자는 관리비가 있는데 조금 저렴한 편이라고 했다. 얼만데요? 아, 지성 없는 목소리잖아. 나는 재빨리 미소를 덧붙였다. 8만 원이요. 나는 미소를 지웠다. 우리가 내고 있는 관리비는 수도세 1만 5천 원이 전부였다.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다.
눕고 싶었다. 바닥에 그냥 눕고 싶었다. 엄마는 관리비가 왜 그렇게 비싸냐고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근방에선 저렴한 편이에요. 10만 원 넘는 곳도 많아요. 이게 무슨 냄새지? 엄마는 남자의 말을 듣지도 않더니 갑자기 감자조림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환기 장치를 타고 음식 냄새가 고스란히 넘어오는 것 같았다. 고작 한 군데를 보았을 뿐인데 피로감이 엄습했다. 남자의 차를 타고 두 번째 집으로 향했다. 남자는 룸미러로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여긴 반지하는 아니에요. 그는 나에게 집을 소개해주며 점차 자신을 장무라비로 느끼는 것 같았다. 떳떳하지 못한 물건을 보여주며 사라고 권유하는 두 번째 집은 오늘 보기로 한 집들 가운데 가장 비싼 집이었다. 어차피 계약할 수도 없는 집이었지만 궁금한 마음이 들었다. 엄마도 보지 말자는 말이 없었다. 오늘은 어떤 시를 쓸지 벌써부터 궁금했다. 옆집에서 못 먹고 버린 쉰 감자 같은 하루였다고 그렇게 쓰려나? 남자를 따라 계단을 올랐다. 계단을 오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점차 안정되는 신기한 체험을 했다. 이 집을 설계한 사람에 대한 인간적인 면모마저 떠올리게 되었다. 기다란 복도 양쪽에 각각 4개의 문이 있었다. 남자가 문을 열자 이번에도 벽이며 창이 곧바로 보였다. 그래도 여긴 책상이 있었고 변기 위쪽에 샤워기가 있는 구조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크기는 도무지 아니었다. 남자가 내 눈치를 살피더니 말했다. 책상은 빼셔도 돼요. 그럼 좀 넓어져요. 곧바로 엄마가 제지하듯이 말했다. 내가 써요. 남자는 깜짝 놀라며 어머님과 같이 사실 집이냐고 뒤늦게 물었다. 나는 그런 걸 먼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창피해서 그랬던 건지도 몰라서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려버렸다. 남자는 방이 좀 작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볕이 드는 방이어서 괜찮을 거라고 말했다. 태도가 눈에 띄게 조심스러워졌다. 지성 있는 여성인 척도 더 이상 못하게 됐다. 지금은 지성이 아니라 생활력을 보여줘야 할 때였다. 관리비를 좀 깎는다거나 보증금을 조정한다거나. 그때 엄마가 갑자기 스위치를 내렸다. 이내 방은 어둠 속에 잠겼다. 엄마가 당황하며 말했다. 이상하네. 왜 어둡지? 나는 볕이 드는 방이어서 괜찮을 거라고 말했던 남자를 돌아보는 대신 곧바로 창문을 열어보았다. 높다란 회색 벽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다. 앞쪽 길에선 2층으로 보이지만 뒤쪽 길에선 반지층인 집이었다. 남자는 헛기침을 했다. 거짓말까지 하는 장무라비가 대단히. 나는 남자를 짧게 노려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는 말이 없었다. 엄마는 지친 듯 눈을 내리깔았고 나는 그제야 엄마의 속눈썹에 맺힌 감정을 보았다. 우리는 가난해도 너무 가난했다. 하지만 둘 다 그걸 인정할 수 없었는데 자존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서울에서 우리가 함께 살 집을 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5천만 원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에 절대로 기죽지 않겠다고 다짐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은 아버지의 유산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어느새 아버지는 6평 남짓한 반 지하방에 전세금만 남겨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자려고 누웠는데 엄마 방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안 자고 뭐하나 싶어 살며시 문을 열어보았더니 코끝에 안경을 걸치고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엄마가 보였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나직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노래소리 때문에 깼니? 아직 안 잤어? 씻었어. 들어볼래? 아니, 피곤해. 엄마는 그럼 어서 자라고 말했지만 나는 문설주에 기대어 서서 미적거렸다. 마지막 문장만 읽어줘봐. 엄마는 마우스 스크롤을 한참 동안 내리다가 다시 올리길 반복하더니 잠깐의 틈을 두었다가 낭송을 시작했다. 예의 그리스 비극을 읊는 듯한 어조로 도시의 주인이 나의 발끝에 불을 놓았다. 나는 아무런 감상평도 덧붙이지 않았다. 엄마도 매번 그랬듯 시 같으냐고 묻지 않았다. 물었다면 나는 뭐라고 답했을까? 시 같다고 하면 우리의 하루가 시적으로 변하는지, 시 같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엄마는 묻지 않았고 그러므로 이건 시가 아니라 일기인지도 몰랐다. 이조야, 5천만 원은 참 큰 돈이야. 대꾸 없이 문을 닫으려다가 엄마가 수경재배로 키우고 있는 고구마 줄기가 눈에 들어왔다. 이사 갈 때 저거 가져갈 거야? 엄마는 그제야 고구마 줄기를 돌아보았고 표정이 흐려졌다. 너무 커. 자르든지 해. 나는 차마 죽여버리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르라고만 했다. 자르라고? 엄마는 뜻밖이라는 듯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듯 나를 길게 쳐다보다가 다시 노트북 모니터를 보더니 갑자기 타자를 빠르게 치기 시작했다. 내옥을 쓰는 건가? 물론 엄마는 시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기로 했다. 내 방으로 돌아와 곧바로 불을 껐다. 안 그래도 짐이 많은데 원룸에 이 짐을 다 넣을 수는 없을 텐데 나는 옆방의 고구마 줄기가 미웠다. 있는 줄도 몰랐던 조용한 식물까지 미워하는 나의 마음은 도대체 얼마나 작아진 걸까? 6평짜리 반 지하방만큼. 이불을 덮고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 불을 켜고 일기장을 꺼내왔다. 어떤 말이든 써야지. 이게 시인지 일기인지 잡념의 배설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단어들을 꺼내놓지 않으면 영원히 속에 박혀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막상 일기장을 펼치자 볼펜을 쥐고 있는 손은 도무지 움직이려 들지 않았고 단어들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 우리가 우리의 집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종이에 앉는 단어도 이렇듯 제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왜 아무 곳에도 앉지 못할까? 어쩌면 엄마는 민들레 꼬시처럼 날아다니다가 어딘가 안착할 거라고 반세기 넘게 살아오면서 늘 그랬듯 지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5천만 원이 큰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 역시 그게 아주 큰돈이라고 생각했었다. 7년 전 아버지가 그것을 우리에게 남겼을 땐 하지만 엄마, 우리는 민들레 꽃씨가 아니고 우리에겐 집이 필요해. 대륙 포스트 타워 앞에서 수영 언니를 만났다. 반차를 쓰고 일찍 퇴근한 언니는 근처 편의점으로 나를 데리고 가더니
유자맛 꿀물을 사서 건넸다. 따뜻했다. 이걸 왜 마시라고 하는지는 도무지 몰랐지만 묻지 않고 끝까지 마셨다. 그리고 언니를 따라 다시 대룡 포스트 타워 앞으로 걸어갔다. 미조야, 너 이게 뭔지 알아? 언니는 건물 앞쪽에 등신대 높이로 세워놓은 타일 벽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 벽에 구로의 역사가 흑백 사진으로 커다랗게 프린트되어 있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전 구로동 일대의 한적한 풍경과 60년대 가발 공장의 여공들, 70년대 공업단지 공장, 80년대 한국수출산업공단, 2000년대 쥐밸리의 밤 풍경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언니가 뜬금없이 이걸 왜 보라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꿀물을 먹고 나선 좀 느긋해졌기에 잠자코 있었다. 미조야, 여기 이 여자 좀 봐. 언니가 가리킨 사진 속 인물은 가발을 만들고 있는 단발머리의 젊은 여성이었다. 언니랑 닮았어. 우리는 함께 웃었고 걸었다. 어쩜 머리 모양까지 똑같을까?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여성에 대해 얘기했다. 반세기 전 언니와 머리 모양이 똑같고 얼굴도 닮은 여성이 이곳에서 가발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짓궂은 운명의 수레바퀴 운운하는 촌스러운 말은 주로 언니가 했고 나는 그 시절의 헤어스타일이 지금 봐도 어색하지 않은 것을 놀라워했다. 횡단보도 앞에 멈추어 섰을 때 떨리는 음성으로 언니는 말했다. 조야, 난 저 사진을 보고 더 이상 내 탓을 안 하게 됐다. 무슨 탓? 넌 내가 나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언니가 하는 일은 세상을 조금 더 나쁘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있다고 말하려다가 하지 않았다.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저 여자처럼 시대가 요구하는 걸 만들고 있는 거야. 시대가 가발을 만들어야 돈을 주겠다고 하면 가발을 만드는 거고 시대가 성인 웹툰을 만들어야 돈을 주겠다고 하면 그걸 만드는 거야. 그렇게 단순한 거야. 마찬가지인 거야. 나는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다. 꿀물을 마셔서 그런지 입을 열 때마다 단내가 났다. 언니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 나는 언니의 말을 생각했다. 언니는 결국 그런 사람이구나. 몰랐던 게 아니다. 그러나 처음엔 언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언니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럼 어떤 사람인 줄 안 거냐고 따지듯 물었다. 언니가 우리 집에 처음 놀러 왔을 때 계속 방바닥에 누워 있었잖아.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언니는 안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때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 있어 봐. 그러는 동안에도 마음이 계속 편안하면 그 사람과 마음 놓고 친해질 준비를 해. 그러나 언니에게 하지 않은 말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이인데 자꾸 방바닥에 눕는 언니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많이 불편했다고. 이제와 그런 말을 하니 언니는 가려던 술집으로 가지 말고 10,000원의 행복 실내 포차로 가자고 말했다. 우리가 가장 우울할 때 가는 술집이었다. 언니는 소주를 연거푸 2잔 마시더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미조야, 너 그거 아니? 인간을 육체적으로 학살하는 것은 시간이지만 정신적으로 학살하는 것은 시대야. 뭐라고? 나는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 되짚어 보았다. 나의 정신을 죽이고 있는 건 시대라고. 이 시대. 사람들이 좋은 웹툰보다 나쁜 웹툰에 더 많은 돈을 쓰는 이 시대가 내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고 있어. 저절로 언니의 정수리로 시선이 갔다. 원형 탈모증이 진행 중인 그곳의 공백은 더욱 커져 있었다. 그만두고 다른 일 하면 안 돼? 아직 1년도 못 버텼는데 퇴직금은 타야지. 그러다 대머리 돼. 언니는 한참 대답이 없다가 말했다. 말이 좀 심하다. 네 걱정이나 해. 나는 잠자코 소주를 따라 마셨다. 말이 너무 심했나? 별로 심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쩌면 언니는 정말로 대머리가 될까봐 내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내가 그 두려움을 모르고 함부로 말한 건지도. 언니는 입을 꾹 다문 채 오이 스틱만 바라보았다. 나는 언니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언니는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고 그런 방식으로 내게 계속 항의했다. 대머리가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던 게 너무나 큰 상처였나 보다. 나는 언니에게 사과했다. 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대뜸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엄마랑 원룸에 사는 것보다 나랑 원룸에 사는 게 덜 비참하지 않을까? 언니는 그 말을 하면서 조금도 웃지 않았다. 그냥 한번 해본 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면접 본 데서 연락 없니? 없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소주를 가져왔다. 뒤늦게 사무실 풍경이 세세하게 떠올랐다. 십수명의 여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 구석에 누워있는 여자들이 있었다. 누워서 두 손을 배 위에 포개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던 여자들. 언니에게 물었더니 아 그거 하더니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파서 누워있는 거야. 목이랑 손, 허리 다들 환자야. 그렇게 안 쉬면 일을 할 수가 없어. 우리 회사도 휴게실 있어. 누워있는 휴게실. 그렇구나. 회사이자 병원이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다. 언니는 나중에 늙으면 요양원 갈 거야? 언니는 머나먼 곳으로 날아가는 비행기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나를 보다가 말했다. 미조야, 나는 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 그것도 자신할 수 없어. 나는 아마 그림을 그리다가 디스크로 요절할걸.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손목 디스크로. 나는 언니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언니, 디스크로 죽는 사람은 없어. 언니는 내 말에 크게 공감하는 얼굴로 바로 그게 문제라고 했다. 평생 고통받을 게 확실하다는 표정이었다. 근데 미조야, 여긴 여전히 뭔가를 만들어내는 젊은 여성들로 가득한 것 같다. 미싱도 가발도 실은 그대로인 거야. 내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자 언니는 소주 2잔을 연거푸 비우고 말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림을 잘 그려서 망한 것 같다. 언니의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걱정되어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갑자기 오늘 회사에서 그린 웹툰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는지 말해주기 시작했다. 나는 귀를 막으며 그만 좀 하라고 외쳤지만 언니는 더더욱 열렬히 설명해 주었고 나는 결국 언니를 그곳에 내버려 두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한자 간판이 걸려있는 인력사무소 거리를 하염없이 걷다가 계단 난간에 붙어있는 구인 공고를 발견했다. 그 옆으로 수십 장의 구인 공고가 나붙어 있었다. 양돈장 남 9화, 월급
180에서 200만원 비자무 불법 됩니다. 연락주세요. 배추 작업 남녀 부부 구함 일당 10만원 전라도 해남 모텔 남녀 부부 환영 고물상 남녀 부부 환영 굴까기 작업 공장 연령 제한 없음 1개월 후 300만원 인상됩니다. 꽃게 배 타실 5명 구함 건강한 남자 구인 공고를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나 같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냥 찍어두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타고 나서야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톡을 남겨도 확인하지 않았다. 미안한데 언니, 그 얘긴 진짜 듣기 싫었어. 마지막으로 그런 톡을 남기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빈손으로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핸드폰을 보지 않으면 열차 안에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하도 심심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정수리를 보며 언니처럼 원형 탈모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나 찾아보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고, 그렇다면 저들은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새삼 궁금했다. 저토록 풍성한 머리숱을 유지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어깨를 흔들며 묻고 싶을 정도로 궁금했다. 핸드폰이 진동했고 당연히 언니인 줄 알고 메시지를 하긴 했지만 언니가 아니었다. 충조, 나의 오빠, 정신머리 없는 놈이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내 앞에 털썩 앉더니 키오스크를 가리키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주문 안 해? 나는 대답 없이 팔짱을 낀 채로 충조를 노려보았고 충조는 결국 들고 온 쇼핑백을 발치에 내려두고 키오스크로 걸어갔다. 잠시 후 충조는 콜라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더니 말없이 콜라만 마셨다. 나는 최대한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5천만 원이 전부다. 집 같지도 않은 집들을 보러 다니느라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충조는 내내 콜라만 마셨다. 나는 그런 충조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다가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저놈 지금 또 정신이 나갔어. 괜찮다. 충조에게서 반응이 돌아올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충조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충조는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눈에도 초점이 돌아왔다. 사실 나는 충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았지만 설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까 싶어서 물은 거였다. 아니나 다를까 충조는 요즘에도 지방 맛집을 찾아다니느라고 바쁘다고 했다. 지난주엔 나주에 가서 곰탕을 먹었고 몇 끼마다 먹느라 고역이었는데 그래도 맛이 좋아 남기지는 않았고 생생정보도 여전히 열심히 보고 있다고. 생생정보통이겠지. 아니야, 2015년부터 생생정보로 바뀌었는데 몰랐구나. 충조는 그 말을 아주 즐거운 듯이 했다. 충조는 10년째 공시생으로 살고 있었는데 7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갑자기 고시원으로 들어가 버렸다. 도망치듯 사라져서 엄마와 나는 정말로 황당했고 두들겨 패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진 않고 진득하게 기다렸는데 7일이 지나면 돌아올 줄 알았던 충조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충조는 그 사이 생생정보에 나온
전국의 맛집을 열심히 방문했고 별점을 매겼으며 자신의 블로그에 방문 일지를 올렸다. 나는 블로그에 올라온 국제시장 분식집 사진을 보다가 충조를 고문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젠 다 지나간 일이었고 엄마와 나는 충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였다. 충조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으로 살았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전혀 아무것도. 헤어지기 전 충조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고 나는 충조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머리가 아팠다. 방문을 여니 엄마가 나를 돌아보았다. 손에 과일을 들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엄마는 대답 없이 고구마 줄기를 싹둑 잘랐다.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 가지고 가려면 잘라야지. 이발을 마친 고구마 줄기는 30cm 정도로 아주 작아져 있었다. 나는 엄마의 얼굴을 돌아보며 물었다. 오늘도 씻었어? 이제 안 쓰려고. 왜? 나가서 폐지를 줍는 게 낫지. 계속 써. 왜 쓰라는 건데? 잘 쓰잖아. 내가 잘 쓰니? 엄마는 참아보려 했으나 결국 웃고 말았다.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며 그림을 잘 그려서 망했다던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엄마는 시를 잘 써서 망한 건가? 잘 쓰지 않았으면 폐지라도 주었으려나? 주인이 언제까지 빼달래? 천천히 빼도 된다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빨리 빼주고 싶더라. 엄마가 착해서 그래. 나 안 착해. 착하면 내가 이렇게 됐겠니? 방으로 돌아와 인력사무소 거리에서 찍은 구인 공고를 들여다보았다. 비자, 무, 불법 됩니다. 두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충조에게 이걸 좀 보여줄 걸 그랬다. 비자가 없어도 되고 불법 체류자여도 된다고 하니 오빠도 될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어딜 가든 마찬가지라고, 다 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습관처럼 구직 사이트에 접속했다. 언제쯤 나도 퇴근 열차에 타볼 수 있을까? 핸드폰이 진동했다. 수영 언니였다. 미조야, 내가 가발 공장을 다녔더라면 내 정수리가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정수리가 이랬어도 가발을 직원 할인가에 살 수 있었겠지. 그런데 미조야, 내가 지금 도림천에 버려져 있는데 여기 온통 중국말만 들린다. 미조야, 나는 내가 예쁘지 않고 날씬하지도 않은 건 한 번도 걱정한 적이 없는데 그림을 잘 그리는 게 너무 걱정이다. 아직도 나는 너무 잘 그리거든. 네가 이 얘기 싫어하는 거 알지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할게. 내가 그린 웹툰 진짜 잘 팔려. 오늘은 팀장한테 불려가서 칭찬도 들었다. 잘 자라.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일기장을 펴들었다. 벽 너머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동시에 문장을 쓰고 언니는 아마도 걷고 있을 것이다. 내일은 멀고 우리의 집은 더 멀고 민들레 꽃씨가 날아와 우리 머리 위에 내려앉는 꿈은 가까운 그런 밤이었다.